사실 우리 모두가 아주 격정적인 시기들이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왜 클라이막스나 아니면 절정기나 아니면 대전환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위대한 음악가에게도 그런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짚어봐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토벤은 언제였을까요? 베토벤은요 31살쯤이요. 31살. 베토벤이 자기한테 귀해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때가 한 27살, 8살 때였거든요. 그렇게 빨리 네네. 바뀌었었군요. 그리고 한 31살 때부터는 이제 가수들이나 악기들의 고음역을 못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1살 정도면 이게 일찍이었다. 네네. 일반적으로 작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작곡한 모든 곡들이 마스터피스,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까지. 그래서 베토벤의 전기학자인 로망 롤랭이라는 분은요, 이 시기를 특별히 따로 일컬어서 걸작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가 30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잘 못 들었던 거죠.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1800년, 1801년, 2년 이쯤이 베토벤이 이제 청력 상실을 하게 된 그 시점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템페스트. 제가 작품 속에서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영웅 교향곡 5번이죠. 운명 교향곡. 이런 베토벤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걸작들이 나온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장면을 연주하는 연기를 할 때 스스로 굉장히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듣지 못하는데 음악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정말 위대한 음악을. 모든 걸 상실한 시점에 이런 위대한 업적이 탄생이 됐다는 건데 의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늘 의문을 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답은 뭐 확실히 없겠지만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빼앗겼을 때 가장 창조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늘 쓰던 도구를 빼앗기면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을 꺼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름을 만들던 회사 직원이 6살짜리 아이가 와서 아저씨 필름이 뭐예요? 라 그랬더니 얘한테 쓸 수 없죠. 전문 용어를. 늘 쓰던 도구인 전문 용어나 약어를 못 쓰니까 얘야 필름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근데 그게 그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의 필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던 거죠. 필름은 그릇이다. 자,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도 그릇이야. 소리를 담는 그릇. 그래서 렌즈랑 붙여봤대요. 그게 디지털 카메라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를 바꾸는 위대한 창조가 자기의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대입해보면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청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력이란 도구를 쓸 수 없으니 다른 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게 시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토벤의 뇌를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fMRI로 찍으면 듣는 청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각을 사용했을 거다. 그러니까 음악을 그리고 있었을 거라. 음악을 보고. 다른 도구를 쓰고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교향곡이지. 포지셔닝, 공간, 그다음에 협음 이런 시각적 개념이 소리에 오히려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창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베토벤 인생에서 클라이막스엔 음악만 있었던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네, 사실 근데 그게 음악 아닌 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어떤 게 또 있었나요? 베토벤 인생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뿜어내었던 30대, 이때 또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뭐 베토벤 하면 또 이제 저도 이제 베토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불멸의 연인들 맞습니다. 브라보. 그것만 기억이 나 또 심지어는. 베토벤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연애는 또 끊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바람직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작품들이 여성들과 연애를 하면서 같이 나왔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견되는데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독일말로 운슈테어블리시의 겔립테라는 수신의 제목의 불멸의 연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3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군가요? 저희가 많이 유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모든 메모 스케치 편지들을 다 조합해서 모아본 결과 그 뮤지컬에 등장하는 안토니 브렌타노를 불면의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면의 연인의 후보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결혼을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신분의 격차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에만 어떤 매력을 느끼고 했었던 베토벤만의 심리가 있었을까가 사실은 제가 연기를 펼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도구로 위대한 걸 만들어냈을까? 저희들이 연구해 봤더니요. 불가능한 꿈. 불가능할 정도로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도구에서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보더라.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과 사랑 이 양쪽이 늘 인류사에서 꼭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그 두 곳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모차르트 인생에도 클라이맥스가 당연히 있었겠죠. 모차르트는 궁정 악단에서 잘릴 때요. 응? 네. 누가 감히? 근데 사실 모차르트도 큰 도시의 궁정 악단에 취직을 하고 싶었으나 살츠부르크에서는 그냥 일개 단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되돌아요. 나 좀 제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근데 주교가 안 잘라줘요. 그러면서도 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오페라 같이 사치스러운 거 안 돼. 그러니까 미사에서도 그전처럼 이렇게 화려한 교향곡 쓰지 말고 우리 궁에서 그냥 저녁 먹을 때 할 만한 디베르티멘토 같은 거, 그런 유희곡들을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꿈은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총 출동되는 오페라 같이 규모가 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들다 시종당한테 엉덩이가 차이면서 궁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모차르트가 걸작을 쏟아내는 시기가 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리적인 가학을 받으면서도 시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운명을 내가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 나에 쌓아가겠다 하면서 빅 넘버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모차르트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내가 꾸려나가겠다 하는 어떤 자유의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결국은 모차르트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성인이 돼서도 사실 반항기는 늘 존재하더라고요. 반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 룰을 버려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바로 이래 반항의 시기가 존재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독님과 카이 씨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두 작곡가 베토벤과 모차르트, 그리고 요즘 또 뮤지컬로 가장 인기 끌고 계신 카이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베토벤을 이해하고 또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깊어지고 또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오늘 이 두 전문가님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이미 몸속에 알고 있었던 이 두 거장의 음악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합체해서 공연을 보러 오신다면 훨씬 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베토벤 관람을 할 때요. 어떤 점에서 주목해서 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실버스터 르베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창작곡으로 되어 있고, 베토벤이라는 작품은 베토벤의 수많은 교향곡과 기악곡들 또 성악곡들을 새롭게 편곡을 해서
전반적인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이 어떻게 재편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면 음악적이나 또 사람의 심리나 또 뮤지컬 장르의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될 이 두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느끼고 또 전달할 수 있는지 좋은 느낌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 오늘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독님과 또 카이 씨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